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 한국에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며 에너지 문제 해결을 요청한 것은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독일이 한국에게 저자세를 취한 것은 국제 에너지 시장의 긴박한 상황과 한국의 중요한 역할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독일이 겪고 있는 에너지 위기는 주로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공급 감소와 유럽 전반의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세계적인 조선 강국으로서 액화 천연가스, 렌즈, 운반선을 제작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독일이 렌즈를 수입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또한 한국은 첨단 에너지 기술과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에서도 선두주자로 이러한 기술을 독일과 공유하거나 협력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 한국에게 과거의 인연을 들어 도움을 요청한 것은 양국 간의 강력한 경제적, 기술적, 그리고 외교적 관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요청은 독일이 한국을 신뢰하는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상당함을 나타냅니다. 이 사건은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이는 한국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한국과 독일 간의 경제적 및 기술적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이 이러한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 국제적 입지, 그리고 향후 양국 관계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대체 독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왜 독일이 한국에게 이렇게까지 매달리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속이 타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이 그 주인공인데요. 강경한 반러시아 전선의 중심 국가로 유럽에서 주도적으로 러시아 반대 세력을 형성한 가운데 러시아는 이런 독일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독일의 약점을 틀어주면서 실력 행사에 나섰죠. 처음에는 독일은 러시아의 협박에 아무렇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러시아가 가진 무기가 슬슬 효력을 발휘하는 겨울로 넘어서면서 러시아가 가진 무기는 바로 천연가스. 독일은 예전부터 싼 가격에 공급되는 러시아 천연가스를 이용해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을 러시아에서 수입했습니다. 원전을 비롯해 친환경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발전소를 건립했으나 사실 그것만으로 독일 경제를 굴리기에는 퍽도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리고 러시아가 천연가스 밸브를 잠그는 행동을 통해 독일이 얼마나 에너지 문제에 있어 취약한 국가인지 드러났습니다. 당장 가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독일 전역에서 에너지 수급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원성이 빗발쳤죠.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독일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천연가스를 모조리 사용해도 올해 겨울에는 얼어 죽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측이 경제 전문가들 입에서 나오면서 독일 시민들은 패닉에 빠졌죠. 이뿐만 아니라 향후 수입할 천연가스 가격도 독일 시민들에게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독일 가스 가격 비교 포털 체크24는 작년 독일은 쌓인 가구 기준 174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2022년에 들어서 534만 원을 내야 한다고 말하며 독일 에너지 산업에 큰 위기가 닥쳐왔다고 표현했는데요. 실제로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담금은 독일 경제가 져야 할 의무라고 표현하며 이에 더해 부담금이 없다면 독일 에너지 시장은 붕괴할 것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시민들 역시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는 등 정부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에너지 수급을 위해 나서는 모습을 보였죠. 과거의 유물로 생각되던 땔감이 다시 독일 사회에서 인기를 끌며 주요 에너지원으로 복구하는가 하면 석탄을 비롯한 갈탄 수입이 늘어나면서 해외 직구로 품질 좋은 석탄 수입에 독일 국민들이 나서는 등 대체 에너지를 찾는 데 독일 시민들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독일 시민들이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것에 더해 독일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내세운 정책이 바로 렌즈 터미널 건설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에 따르면 독일 경제부는 에너지 기업 알베에 그룹, 네덜란드 가스니, 게조니와 그룬스베텔 LNG 터미널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히며 러시아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서 러시아에 다량의 에너지를 의존했던 결과를 부랴부랴 LNG 터미널 건설로 회복하고자 했던 것인데요. 독일 북부에 위치한 브룬스베텔 LNG 터미널이 안정화되면 여기서 공급받는 연간 렌즈량은 80억 입방미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야 안정화된다는 차원에서 점점 다가오는 겨울 에너지 대란을 극복하기에는 부족한 방법이었죠. 급한 마음에 독일은 에너지 수입을 논의하며 캐나다와 합의를 통해 액화천연가스, LNG 수입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만난 올라프 슐츠 총리는 캐나다 동부 해안의 LNG 터미널에서 천연가스 수입을 결정지었죠. 겨우 숨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 독일에게는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바로 이 LNG를 실어와서 독일까지 견인할 LNG 운반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올라프 슐츠 총리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죠. 현재 LNG 운반선의 최강자는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을 무섭게 쫓던 중국이 스스로 기술 한계를 드러내면서 주춤하던 사이 한국은 기술 격차를 벌리며 업계 탑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죠. 올해 상반기 글로벌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발주량은 작년 상반기 대비 400% 이상 늘어난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를 대표하는 주종인 LNG선은 이제 명실상부 한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 10척 중 7척이 한국에서 수주되었고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죠. 조선업계에서 한국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술. 영하 163도의 극저온 탱크에 저장의 천연가스를 운반해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기술은 섬세함을 요구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설계가 잘못될 경우 배가 두 동강 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상 폭발 사고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성과 탁월한 저온 탱크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바로 LNG 운반선 분야입니다. 일찍부터 극저온 탱크 기술을 보유했고 탁월한 실력을 보였기에 한국은 최강자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중국이 인력을 투입해 저가 상품을 만들었고 한국보다 더 싼 가격의 LNG 운반선을 만들 수 있다는 소식에 중국이 한국의 뒤를 이어 LNG 운반선 왕좌를 차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자리를 그렇게 오래 유지하지 못했죠. 인건비를 이용해 저가의 LNG 운반선을 만들 수는 있었어도 기술은 한국을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호동중화조선이 건설했던 LNG선 글래드스톤호가 대표적인데요. 한국보다 싼 가격에 건조가 가능해 주목을 받았지만 2018년 호주 인근 해역에서 엔진 고장으로 움직이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끼쳤던 선박이죠. 결국 중국의 민낯을 확인한 여러 에너지 회사들은 믿을 수 있는 한국에 다시 렌지선을 의뢰하게 되었고 한국이 계속해서 LNG선의 강자로 지금까지 그 명성을 잇고 있습니다. 한 차례 빼앗긴 과거를 잊지 않고 한국은 절치부심하며 기술은 물론이고 압도적인 건조 능력으로 최근 Q클래스 LNG선 생산에 박차를 가하며 중국과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운송 용량이 20만 세제곱미터를 넘는 선박을 Q클래스 선박이라고 부르며 한 척당 가격이 3천억이 넘는데요. 이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소위 말하는 빅3분만 이를 만들 수 있죠. 중국에서도 Q클래스에 해당하는 선박을 만들고자 노력했지만 거대한 규모를 한 번에 제조하는 것은 아무리 인력을 동원해도 불가능할 정도로 한국 조선업체들은 압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죠. 이 밖에도 한국 조선업계 최강자들은 세계 첫 이중 연료 엔진을 개발하며 다른 국가의 조선 기술을 아득히 뛰어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저압식 액화천연가스, LNG, 이중연료 엔진을 만든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1만 9천 마력급의 이 엔진은 LNG와 디젤연료를 선택적으로 사용, 오토사이클 시스템을 적용해 저압으로 연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선내 연료 공급 시스템을 단순화시킬 수 있죠. 이를 통해 대기 중 질소산화물과 메탄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친환경 기조로 방향을 틀고 있는 유럽의 기준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일을 한국은 해내고 있죠. 독일에게 필요한 물건이 한국에 있는 것인데요.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 입장에서는 대규모 렌지 운반을 통해 독일 에너지 대란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 한국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계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급하게 한국을 방문, 한국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한 것입니다. 독일 말고도 유럽 국가를 비롯 에너지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징검다리 에너지라고 평가를 하는 액화천연가스 LNG를 원하고 있기에 이를 운반할 수 있는 LNG 운반선 수요는 폭증했습니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렌지선 선가는 7월 기준 2억 3,500만 달러로 6월에 비해 500만 달러가 오른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품질 좋은 LNG 운반선의 대부분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기에 지금부터 발주를 넣는다고 해도 기한 내에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
사태를 파악한 국가들은 이미 한국의 대규모 물량을 수주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독일은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지 못한 국가인데요. 그렇기에 올라프 숄츠 총리가 직접 한국을 방문,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독일의 요청에 답변을 빠르게 줄 수 없는 형편인데요. 이니 대기를 하고 있는 중동의 국가들을 비롯 미국에서도 가스 운반에 한국 렌지선을 미리 예약해 놓았기에 독일이 가용할 수 있는 렌지선은 한정적이죠. 그렇다고 함부로 중국이나 일본 등 기술이 떨어지는 국가에게 LNG선을 요청했다가 사고라도 발생하면 문제가 크기에 독일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10조 원어치의 대규모 LNG선 계약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원하는 양의 LNG선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죠. 과연 독일은 한국의 마음을 사로잡아 원하는 물량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점점 더 가치가 상승하는 한국 LNG선의 순항에 박수를 보내며 한국 LNG 운반선이 전 세계 표준 운반선으로 완전히 자리잡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 7개국 정상회담이 리투아니아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 세계의 이목이 쏠린 이유는 일단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과 관련한 내용도 주요 의제로 떠올랐는데요. 앞서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가을 러시아가 점령지 4곳을 병합한 직후 나토 신속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은 신중한 입장인 반면 동유럽과 발트의 연안 국가들은 러시아의 위협과 침략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정식 가입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가입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며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한 튀르키예의 입장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38년간 반정부 조직으로 활동해온 쿠르드 노동자당 PKK과 주동자들에 대해서 스웨덴의 조치가 너무 관대하다면서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반대해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중국이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면서 나토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간 안보 협력도 이번 나토 정상회담의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는데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한국과 관련한 내용들이 담겨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나토 회의에 참가하게 되면서 나토와 교류 확대를 모색하는 것에 대해 극도로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나토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교류에 대해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는 시도라며 거의 경기를 일으킬 정도의 반감을 보였는데요.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의 나토 정상회담 참석 소식을 전한 뒤 중국을 봉쇄하려는 발언만 보자면 거의 한국의 나토 회의 참석을 막겠다는 뉘앙스입니다. 야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 전문가 리차오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이 원하는 전차에 탑승하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위험한 행동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까지 가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열받아 하는데도 나토가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협력, 특히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한국의 협력에 목을 매는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최근 독일에서 육군참모총장이 군비 증강 문제와 관련해 작성한 보고서가 유출돼 그 내용이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알폰스 마이스 독일 육군참모총장이 한 독일군 감찰관에게 보낸 14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내용 중에는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해 군비를 증강하기로 했던 나토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마디로 독일 기계화 사단이 2025년까지 퍼류한 모든 장비를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독일군은 기계화 사단에 이어 2027년부터는 제2사단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었는데 독일군의 마이스 참모총장은 이것 또한 비현실적이라면서 해당 사단은 그때까지 대규모 장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유출되면서 나토와 독일, 그리고 미국은 머쓱해지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독일이 이런 지경인데다가 더구나 나토는 모자라는 포탄 수량 생산에 무려 6터부터 10년 걸려 한국의 도움이 없이는 빠른 시일 내 부족한 포탄을 보충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은 서방이 그렇게 막대한 물량의 포탄을 지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포탄 재고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바닥을 드러내면서 어디서 어떻게 포탄 생산을 증대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가 서방 국가들의 생산 능력보다 빠른 속도로 포탄이 소진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되자 한국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과 나토가 필요로 하는 포탄 수량을 확보하는 데는 6년터부터 10년이라는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자 다급해진 나토 국가들이 한국 이외에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나토가 무기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한국도 나토 무기 조달 절차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와 주목됩니다. 주벨기의 유럽연합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나토 업무를 담당하는 조성욱 참사관은 최근 발간된 격동하는 세계, 진화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책자에서 이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토 조달청은 부족한 탄환 등을 공동 조달로 메꾸려고 시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규모의 경제와 동맹국 간 상호 운용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 때문에 공동구매를 더 촉진할 계획이다. 이것은 한국 방산 수출의 다변화와 질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여의 실익과 법, 제도적인 검토를 포함한 종합적 판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선 한국이 나토 조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선 관련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영국 BBC는 이미 한국을 향한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요구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반격 작전을 벌이면서 동맹국들의 생산 속도를 넘어선 속도로 탄약을 소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서방 동맹국들이 한국 정부의 무기 지원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어 한국의 결정에 이목이 쏠려 있다. 한국은 표면상 전쟁 중인 국가의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국내 정책을 들어 지원의 선을 그어왔는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이며 내면으로는 연간 교역량이 약 35조 원에 달하는 러시아를 적으로 돌릴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푸틴의 최측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 부의장은 지난 4월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면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최신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압박한 바 있습니다. 독일이 제 역할을 못하자 나토는 독일의 대안으로 한국의 지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나토에서 한국 방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중국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래서 한국의 나토 정상회담 참석을 반대하며 노골적으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결단에 세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한편 한국 방산 무기를 원하는 나라들은 최근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쫄란드 수교 35주년을 기념해오는 한국의 경제사절단이 폴란드를 방문하는 것과 때를 맞춰 쫄란드발 2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번 한국경제사절단에는 하나를 포함해 KI, 현대로템, 풍산 등 방산 기업들이 대거 합류해서 FA-50 전투기, K2 전차, K9 자주포에 이어 2차 수주 잭팟에 대한 기대를 더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에스토니아와 루마니아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에스토니아는 482억 원에 달하는 K9 자주포 12문을 추가 계약했으며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90문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특히 루마니아는 2단계에 걸쳐 19억 2,300만 달러, 약 2조 5,2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추진하는데 1단계로 54문을 구매했습니다. 1단계 계약 규모만 1조 5,2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K9 자주포를 구매한 데는 폴란드 영향이 컸습니다. 루마니아 역시 나토 회원국이자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나라로서 쫄란드가 구매한 K9 자주포의 성능을 확인한 뒤 지체 없이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레드백 보병전 투장갑차, IFV는 물론 탄약 생산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방위산업이 왜 이렇게 강력한가 인터뷰 기사에서 독일과 한국을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신속한 무기 인도는 한국이 가진 강점 중 하나다. 폴란드에 보내기로 한 무기들 중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초도 물량은 계약 체결 몇 달 만에 전달됐고 2호 탱크 최소 5대와 곡사포 12대가 추가로 전해졌다. 반면 헝가리는 2018년 독일의 네오파르트 탱크 44대를 주문했지만 아직 한 대도 인도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유럽 방산 업체의 한 고위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몇 년 걸릴 일을 한국은 몇 주 또는 몇 달이면 해낸다.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해왔다. 대한민국이 역대급 군사장비의 국산화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6월 23일 방위사업청이 지상 레이저 표적지 시기 체계 개발 사업에 착수했다는 게 뒤늦게 공개된 건데요. 아마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많은 시청자분이 이게 무슨 역대급 국산화냐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확실히 지상 레이저 표적지 시기라고 해봐야 잘 모르시는 분이 겉모습만 본다면
군사용 레이저 포인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군사 분야에서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지상 레이저 표적지 시기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곧 KF-21 보라매와 FA-50의 작전 명역이 한 차원 이상 확대되었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기껏해야 레이저 포인터와 KF-21, FA-50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남득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오늘은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았던 지상 레이저 표적지 시기 국산화에 따른 대한민국 공중전술의 혁신에 대해 말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상식의 틀을 박살내고 있는 현대전이지만 그럼에도 물변의 가치로 대우받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정밀함입니다. 무기 체계에 있어 정밀함은 그 자체만으로도 전략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경우긴 하지만 경중률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편하실 텐데요. 어떻게 법을 다 지키면서 전쟁을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찌 되었든 정상적인 국가라면 아무리 전시 상황이라 하더라도 민간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공격은 최대한 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고 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물며 그 대상이 적국의 시민이라 할지라도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스스로 국제적 고립을 자처하는 꼴입니다.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아도 담장의 전술적 이득은 취할 수 있을지언정 전략적으로는 극심한 손해밖에 몰 수 없는 하책 중의 하책인데요. 일례로 만약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 러시아 민간인을 학하는 전쟁 범죄를 저지른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이 군사적 지원을 중단할 것입니다. 이미 러시아가 수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학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지금도 민간인 거주 구역을 향해 폭격을 날리고 있음에도 이 가정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또한 이를 아주 잘 알고 있기에 지난 5월 31일 모스크바 시내에 드론 공격을 가했을 때도 주거용 건물만을 타격했을 뿐 직접적인 민간인 타격은 없었던 건데요. 우크라이나가 노렸던 것은 단지 러시아 국민들에게 전쟁이 현실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한 심리적 타격이었을 뿐입니다. 아주 전략적이고 노련한 공격이었는데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모든 작전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처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육해공 다명역에 걸친 제병 합동과 정밀한 폭격 유도가 필요한데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지상 레이저 표적지 시기입니다. 지상 레이저 표적지 시기는 적진에 미리 투입한 특전 요원이 표적에 직접 레이저를 조사해서 전투기가 대상을 정확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도와 초정밀 포격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상 병력 입장에서도 지상 레이저 표적지 시기를 사용함으로써 아군 전투기에 실시간으로 목표 대상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음속의 이터부터 3배로 비행하는 전투기와 지상에서 적진에 침투한 보병 간의 제병 합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장비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상 레이저 표적지 시기는 단순히 레이저를 조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습득한 정보를 전투기의 운명 시스템에 통합하는 기능도 함께 포함됩니다. 전투기에서 발사된 레이저 유도 폭탄은 이 정보와 함께 표적에 반사된 레이저를 수신하여 유도되는데요. 이 덕에 악천후로 표적을 식별하기 어려운 극한의 환경에서도 초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부수적 피해나 민간인 상자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도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적성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초고난도 작전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높은 수준의 전술이 가능하다는 건 전쟁의 범위를 대규모 전면전에서 국지전 정도로 축소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지정학적, 예산적으로 군사력 확장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능력인데요. 뿐만 아니라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지상 레이저 표적지 시기를 통한 정밀 폭격 유도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례로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를 들자면 러시아군의 포탄 부족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바로 이 효율성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부족한 포병 능력을 숨기고자 무차별 포격을 가했는데요. 물론 포격의 기본은 지역 제압이긴 하지만 러시아군의 경우는 상식 이상으로 광범위한 범위에 문자 그대로 포탄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리 러시아가 소련 시절부터 포탄을 비축해왔다 하더라도 결국은 물자가 바닥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는 폭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병의 전술 역량이 한심할 정도로 낮은 러시아는 미사일 만능주의에 빠져 폭격과 포격만으로 도시를 함락할 수 있으리라 여겼고 민간인 거주 구역과 전선을 가리지 않고 미사일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 아시다시피 시가지를 둘러싼 장기 공방전이었는데요. 이와 반대로 지상 레이저 표적지 시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만 정밀 폭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 한 발 한 발의 위력이 강력해진 만큼 무차별 폭격보다는 이런 핀포인트 타격이 더욱더 효과적인데요. 즉, 작은 장비 하나로 공격 임무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수직 상승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상 레이저 표적지 시기는 우리 군의 전술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주요 장비임에도 지금까지는 기술력 부족으로 전량 해외 도입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장비라도 군사 장비를 수입에만 의존하면 공급망이 붕괴하였을 때 대처할 방법이 전무합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자체 개발보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지상 레이저 표적지 시기를 운용할 수 있는 부대의 수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바로 지상 레이저 표적지 시기 국산화가 중요한 진짜 이유입니다. 지상 레이저 표적지 시기가 국산화된다면 이제 일선 부대에까지 보급하는 것도 가능해질 텐데요. 이는 곧 우리 군이 근접 항공 지원과 지상 타격 능력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전에 있어 멀티돌 전투기가 제공권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지상 타격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상군의 화력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전투기를 격추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두 집단의 전투 상황을 가정했을 때 어느 쪽에서 제공권을 먼저 확보하는 쪽이 일방적인 공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적 방공망 제압, 일명 SEAD입니다. SEAD의 주요 목표는 적의 통합 방공 시스템인데요. 궁극적으로는 적의 공역 내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작전할 수 있도록 하여 상당한 전술적 이점을 얻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레이더 시설, 지대공 미사일 기지 등 적의 방공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파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나 적의 방공망 또한 SEAD 임무를 방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군 전투기는 최대한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자전과 동시에 대방사 미사일을 운용하는 게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상 레이저 표적지 시기가 공대지 미사일을 유도해 줄 수 있다면 타격 정확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지상 레이저 표적지 시기가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은 근접 함공 지원, 통침 캐스 임무를 수행할 때입니다. 캐스는 공중에서 활력, 정찰 등으로 지상군을 지원하는 게 목표인데요. 문제는 캐스 임무를 수행할 때 아군과의 거리가 굉장히 근접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CAS는 무선 접촉 범위 내에서 수행되며 심지어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초근접 화력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아군의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공중과 지상 간의 긴밀한 소통과 함께 초정밀 폭격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폭격 좌표를 물러주면 끝이 아니라 전방항공통제관 FAC, 합동최종공격통제관 JTAC 등 고급 병력이 CAS 항공기와 긴밀히 협력하며 표적 정보와 함께 안내 및 통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물론 이게 가능하려면 굉장히 강도 높은 훈련과 전술 수준이 필요한데요. 우크라이나군에 비해 압도적인 물량의 공중 전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 CAS 임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전투기를 놀리고 있는 판입니다. 이와 반대로 대한민국은 지상 레이저 표적지 시기 국산화에 돌입할 정도로 근접 항공 지원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FA-50은 경공격기로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상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장 가장 기본적인 무장인 HM-65 매버릭부터가 주로 장갑차 및 구조물을 포함한 지상 표적과 교전하도록 설계된 전밀 유도 미사일인데요. 여기에 관성 유도 시스템, GPS와 함께 레이저 유도 장치를 추가한 LJDAM 등 HB를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유도 항공폭탄도 지상 레이저 표적지 시기를 이용해 정밀 유도하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이는 FA-50보다 한 차원 높은 성능의 무장 탐지가 가능한 KF-21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유독 FA-52 CAS에 특화된 이유는 경공격기라는 기종의 특성이 있습니다. FA-50과 같은 경공격기는 근접 항공지원 및 지상 공격 임무를 위해 특화되어 있는데요. 기동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대신 양력 발생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속 저고도에서도 실속하지 않고 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FA-50의 실속 속도는 고작 시속 195km에 불과한데요. 오로지 CAS만을 위해 탄생한 미국의 A-10의 실속 속도가 시속 220km라는 걸 감안하면 경이로운 수준의 저속 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FA-50은 독보적인 가시성으로 지상 목표물과 더욱 정확하게 교전할 수 있는데요.
적을 포착하기 쉽고 부수적 피해 위험 요소가 적은 개활지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이나 산악지대 같은 험준한 지형에서도 폭넓은 작전 수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보 환경에 이보다 필요한 전략 요소는 없을 텐데요. 예를 들어 선제 투입된 KF-21은 우월한 공중전 능력으로 제공권을 확보하고 AIM-120 AMRAAM, 국산 대방사 미사일 등으로 세이드 임무를 수행하며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한다면 그 사이파 50은 지상 병력을 도와 캐스 임무를 수행하며 우리 군에게 가장 위협적인 적의 포병 전력을 문자 그대로 박살내고 있을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작전 구조지만 전 세계에서 독자적인 장비로 CAS-SEAD 임무, 공군과 지상군의 재병협동이 가능한 나라는 5손가락 만에 꼽을 정도인데요. 특히 킬체인, 대량 응징보복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삼축 체계를 완성하려면 병종을 가리지 않고 6해, 공전군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산 지상 레이저 표적지 시기는 이를 보다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우리 군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끊임없이 선진강군으로 변화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응원하겠습니다. 최근 KF-21 개발에 참여한 국내 고위 관계자의 한 발언이 전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와 비슷한 악의적인 비방을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로 대한민국의 군사 기술력을 무시하는 해외 전문가 혹은 우리의 비약적인 성장을 시기하는 중국과 일본 네티즌들이 근거도 없는 헛소문을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 날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KF-21의 모든 시제기가 다양한 시험 비행에 성공하고 심지어 조기 양산까지 눈앞으로 다가오자 이른바 만티7들까지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감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은 하루가 멀다고 개발 현황을 대서특필하며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 KF-21이 돌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내, 그것도 개발을 주관한 KI에서 KF-21이 스텔스기가 될 수 없다는 고백을 해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도대체 KF-21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되려 국내보다 해외에서 KF-21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야말로 남중지추.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뛰어남은 스스로 내세우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다는 고사성어가 떠오르는데요. 특히 조기 양산까지 검토 중인 시점에서 해외 군사 전문 매체와 전문가들이 KF-21이라는 한 이슈를 놓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선 의외로 큰 관심을 보이는 곳은 체코입니다. 유럽 중앙부에 위치한 체코는 2024년까지 2조 8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군사장비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가 바로 전투기입니다. 현재 체코는 스웨덴에 연간 1,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며 총 14대의 JAS-39 그리펜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군을 운용 중입니다. 늘 안보 위협을 달고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구조인데요. 더군다나 이 계약은 2027년 만료 예정입니다. 최악의 경우 최고 시속 936km를 간신히 넘기는 암속 경공격기 L-159 24대로 명공을 지켜야 하는 최악의 안보 참사가 벌어질 지경인데요. 그나마 최근 미국으로부터 F-35를 구매하는 데 성공했지만 정작 도입 시기는 여전히 미정입니다. 결국 체코 입장에서는 그리펜 임대 계약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미들 하이급의 전투기 보유가 절실해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체코가 가장 열광하고 있는 나라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실제로 야나 체르노바 체코 국방장관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체코군 현대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라며 방안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폴란드의 사례가 체코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며 대한민국은 유럽의 최중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대한민국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체코는 특히 KF-21에 대한 관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체코의 유력 군사 전문 매체는 향후 전투기 시장에서 KF-21이 F-35와 경쟁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KF-21이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통념적으로 4.5세대라는 한계가 뚜렷한 이상 현존하는 최고의 5세대 스텔스기인 F-35와의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평가는 다소 과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체코 매체의 설명을 들어보면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해당 매체는 5세대 스텔스기 시장을 미국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F-35는 사실상 미국의 최우선 동맹국이 아니면 도입할 엄두조차 낼 수 없고 설령 구매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내정 간섭 수준의 매우 엄격한 통제와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F-35를 도입하는 나라들이 갖는 최대 불만 중 하나인데요. 수리나 운용은 당면하고 심한 경우 외부 공개조차 미국의 참견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은 시장 독점이라는 권력을 휘두르며 소위 말하는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미국의 갑질은 세계 각국이 개발 중인 5세대 스텔스기가 시장에 풀리기 시작하면 깨질 수밖에 없는 일장춘몽에 불과한데요. 체코의 군사 전문 매체는 그 중에서도 성능과 가격 면에서 KF-21이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수의 전문가가 동의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심지어 미국 내 군사 전문가들조차 F-35의 과도한 개발비와 운용 유지비를 이유로 들며 KF-21이 차세대 5세대 스텔스기 중 가장 위협적인 대항마가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인도도 국영 방위산업 항공기업인 HAL의 주관으로 5세대 다목적 스텔스 전투기 AMCA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보면 전장 17.2m, 전폭 10.6m, 전고 4.2m, 최고 속도 마하 1.8, 최대 이륙 중량은 약 25톤으로 엔진까지 F414 기반이라 전체적인 재원이 KF-21과 상당히 흠사합니다. 다만 인도는 AMCA를 완전한 5세대 스텔스기로 개발하여 공중 우세는 물론 폭격, 정찰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한다는 계획인데요. 재밌는 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AMCA의 개발 총예산이 1,500억 루피, 한화 약 2조 상, 500억 원 남짓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개발 비용이 꼭 성능과 직결된 건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2조 원은 너무하다 싶을 만큼 적은 금액인데요. KF-21이 개발비만 8조 8천억 원이 넘게 투입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AMCA 개발 비용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수준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도 앙카는 이미 개발 기간이 13년이 넘어가고 있음에도 2025년 초도 비행, 2028년 실전 배치라는 두루뭉술한 윤곽만 공개할 뿐 어떠한 세부 일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도 정부에서 5세대 스텔스기라고 떠벌리고 있지만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인도의 무기 생산 시스템과 기술력을 고려했을 때 5세대 스텔스기 자체 개발은 무리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려 AMCA가 F-35는 고사하고 중국의 J-20에 비교해도 스텔스를 비롯한 종합적인 성능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게다가 만에 하나 기술 실증용 시제기까지는 어찌어찌 성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인도에는 첨단 전투기를 대량으로 양산할 군수산업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난관부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한때 대한민국 KF-21을 잡겠다며 설치던 튀르키예의 테퍼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튀르키예는 F-35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100기나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네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의 장기 독재와 친더 행보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퇴출당하면서 급하게 테펙스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시작부터 개발 사업이 삐걱대기 시작했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영국과 스웨덴의 협력을 바탕으로 개발 중인 덕에 지난 3월에는 자역 지상활주 모습까지 공개했는데요. 그러나 TFX의 현실은 여전히 비행 엔진 결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초 TFX 엔진 개발에 영국의 콜스로이스가 도움을 주기로 했지만 2019년부터 영국이 은근슬쩍 발을 빼기 시작하면서 당장 상당한 기술적, 구조적 리스크에 봉착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KF-21과 경쟁해볼 만하다는 차기 전투기들이 죄다 개발 과정에서부터 삽질 중이다 보니 저절로 KF-21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인도와 튀르키예가 유독 심한 경우긴 하지만 이 정도 난관은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매우 일반적인 평균입니다. 계획된 일정을 완벽히 따르고 있음은 당연하고 한술 더 떠 조기 양산까지 고려 중인 KF-21은 그야말로 이단 하나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미국 굴지의 방산 항공기업 후지언에스소 벤스 힐더만은 5년 전만 해도 한국이 KF-21이 만든다고 했을 때 솔직히 비웃었다 나면서도 그러나 초도 비행과 면연 시험 비행을 순조롭게 성공시키는 것을 보고 내 생각이 완전히 들려먹었었다는 걸 깨달았다 라고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인터뷰를 통해 KF-21을 극찬할 정도입니다. 그나마 KF-21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내부 무장창이 없고 내부의 하드포인트에 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식이라 5세대 스텔스기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모자라다는 건데요. 그러나 현재에도 일부분에서는 F-35를 뛰어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 만큼
차후 내부 무장창 개량을 통해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확보한다면 F-35의 완벽한 대체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외 군사 전문 매체와 전문가들이 KF-21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5세대는 물론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것이라는 신뢰를 보내는 이유가 바로 이처럼 투명한 개발 과정을 가지고 목표한 대로 결과물을 확실히 내놓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상황이 충격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KF-21 개발을 주관한 KAI에서 KF-21은 완전한 스텔스기가 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뱉은 건데요. 실제로 KAI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KF-21 블락 1은 부분 스텔스 적용, 블락 2에서 스텔스 기술 추가 적용, 그리고 블락 3에서 제한된 스텔스 기능을 확보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다 정확히 말해될 수 없다가 아니라 될 필요가 없다가 맞습니다. 많이들 스텔스라고 하면 레이더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레이더를 통해 비행 중민 조류와 비슷한 크기로 보이면 스텔스 성능을 확보했다라고 여겨질 뿐 실제로 레이더를 완벽히 속이는 건 불가능한데요. 더군다나 KF-21 정도의 중형 전투기 크기라면 인체 공학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설계 구조, 레이더를 받는 기체의 방향 등으로 시시각각 RCS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정면에서는 하늘을 나는 당구공 크기로 보일지라도 후면이나 측면에서는 실기체 크기 그대로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KF-21 블락 3를 위해 완전한 스텔스보다는 5.5터부터 6세대기에 더 가까운 유효무인 전투기 복합체계, 통치미뮤엄T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스텔스 성능으로 적진 근접 영역까지 침투하고 예초부터 작은 크기와 무인 운용으로 전 방향 안정적인 스텔스 구조 확보가 용이한 무인기를 지휘해 적의 심부를 타격하는 게 더 높은 효율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차피 적의 심부까지 침투할 필요가 없다면 어느 정도의 스텔스를 포기하더라도 차라리 인공지능에 기반한 무인 지휘 체계와 고성능 기동이 가능한 기체 구조, 보다 많은 무장 탑재를 추구하는데 훨씬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쯤이면 오히려 최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데다 그만큼 가격까지 비싼 5세대 스텔스기로 적의 심부에 침투하는 이협적인 선택을 내리는 게 구식 기술로 여겨질 텐데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KF-XX로 통용되는 차기 전투기 개발 사업까지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KF-21이 노후화된 F-4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다면 KF-XX는 그 이상으로 F-16PBU, KF-16, F-15K를 대체할 대형 기종이 될 텐데요. KF-21이 스텔스기가 될 필요가 없다는 KAI의 발표는 블락 3의 소요 결정과 차후 KF-XX 프로그램 사업에 추진력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KF-21 개발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의 대한민국은 전례 없던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릴 KF-21을 보게 될 것입니다.